차가운 대리석 식탁 위로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빛이 쏟아져 내렸다. 수백 개의 크리스털 조각들이 발산하는 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밝았지만 그 빛에는 어떠한 온기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마치 수술실의 무영등처럼 모든 것을 차갑게 비출 뿐이었다. 한서진은 허리를 곧게 편 채 마치 이 저택의 값비싼 장식품 중 하나인 듯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완벽하게 세팅된 포트메리온 식기가 놓여 있었고 은으로 만든 나이프와 포크는 서늘한 광택을 뿜어냈다. 그녀의 맞은편 5미터는 좋게 될 법한 긴 식탁의 상석에는 남편 강민혁이 앉아 있었다. 진성그룹의 황태자, 그의 존재감은 이 넓은 다이닝룸의 공기마저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인 거리 그 이상이었다. 오늘 저녁 메뉴는 청담동에서 가장 예약하기 어렵다는 미슐랭 쌈스타 셰프가 직접 이 저택을 방문해 준비한 프랑스 정찬 코스였다. 하지만 서진의 혀끝은 마비된 듯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했다. 캐비어의 짠맛도 푸아그라의 고소함도 그녀에게는 무의미했다. 값비싼 음식 냄새와 은은한 플로럴 향 대신 오직 서늘하고 무거운 정적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우고 있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민혁이 태블릿 PC 화면을 넘기는 미세한 마찰음과 가끔씩 식기와 부딪히는 나이프 소리뿐이었다. 민혁은 저녁 식사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화면 속에는 그가 인수를 앞둔 독일 기업의 복잡한 재무제표가 쉴 새 없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썰어 입에 넣으면서도 시선은 오로지 숫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식사라는 행위가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일 뿐이라는 듯이. 서진은 그런 그의 무심함에 이미 오래전에 익숙해져 버렸다. 아니, 정확히는 익숙해지도록 스스로를 혹독하게 길들였다. 2년 전 유력한 대권주자였던 아버지의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미래를 통째로 진성가에 넘겼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철저한 거래이자 계약이었다. 모든 것이 정교하게 계산된 비즈니스였다. 강민혁은 유력 정치인의 딸을 아내로 맞아 사회적 명망과 정치적 방패막이를 얻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진성그룹이라는 막강한 자금줄과 언론 통제력을 손에 넣었다. 위닝 게임이었다. 그리고 한서진은 그 거대한 거래에서 가장 아름답고 값비싼 담보물 혹은 전리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자신의 역할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다. 진성가의 완벽한 안주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고고한 인형, 남편의 위신을 세워주는 우아한 장식품, 그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욕망과 감정, 심지어는 지성까지도 억누르고 봉인했다. 민혁은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그녀 또한 대답하지 않았다. 그것이 이 집안의 암묵적인 규칙이었다. 내일 저녁 밤의 빗자선 행사에 입을 드레스는 준비됐나 침묵을 깬 것은 민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비서에게 업무 일정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에 가까웠다. 서진은 천천히 손에 든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1982년산 샤토 마고의 향이 코끝을 스쳤지만 그녀는 그저 투명한 물잔을 들어 입술을 죽였다. 네, 최 실장이 오전에 가져와서 피팅까지 마쳤어요. 당신이 어제 사진으로 확인하고 선택한 그 로열 블루 드레스예요. 그녀의 대답은 잔물결 하나 잃지 않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고 단조로웠다. 그녀는 원래 붉은색을 좋아했지만 민혁은 그녀에게 파란색이 어울린다고 결정했다. 그녀의 취향이나 의견 따위는 이 집안에서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민혁은 그제야 태블릿에서 잠시 눈을 떼고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아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일 행사에 내놓을 상품의 상태를 점검하는 듯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준비해. 언론 노출이 많은 자리니까 진성의 얼굴이라는 걸 잊지 마. 알고 있어요. 서진은 짧게 대답했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민혁은 다시 태블릿 속 숫자의 세계로 돌아갔고 서진은 조용히 디저트로 나온 셔벗을 한 스푼 떠입에 넣었다. 얼음처럼 차가운 감촉이 혀끝을 마비시켰다. 식사가 끝나고 민혁은 곧바로 2층의 개인 서재로 향했다. 그는
서진과 침실을 공유하지 않았다. 서진은 홀로 남아 대리석으로 마감된 넓은 거실을 가로질렀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자 발 아래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남산타워의 불빛과 한강다리를 수놓은 조명들, 수만의 불빛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보석같이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 하나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지 못했다. 저 불빛들 속에는 분명 살아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이 한남동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저택은 외부 세계로부터 완벽히 차단된 섬과도 같았다.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과 높은 담장, 그리고 그녀에게 이곳은 그저 화려하게 잘 꾸며진 감옥, 황금빛 세 장일 뿐이었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대한민국 상위형 1%의 모든 것을 가진 여자였다. 재벌가 안주인이라는 타이틀, 매 시즌 파리와 밀라노에서 비행기로 공수되는 오트쿠티르 드레스, 금고안에 가득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하이 주얼리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한 포장지 속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의 감정, 그녀의 생각, 그녀의 삶은 강민혁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아래 철저히 통제되고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은 도청되었고 그녀의 차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 있었다. 결혼 전에 한서진은 결코 이런 수동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국 아이비리그에서 NBA를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으며 졸업 후 월스트리트에서 잠시 근무할 당시에도 날카로운 분석력과 대담한 투자 전략으로 얼음 여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힘으로 커리어를 쌓아 올리기를,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받기를 꿈꿨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몰락 위기와 함께 그 모든 꿈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가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바쳤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그녀의 그런 면을 경계했다. 그는 결혼 조건으로 그녀가 모든 사회활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보다 똑똑하거나 자신에게 감히 반기를 드는 여자를 병적으로 견디지 못했다. 그는 절대적으로 순종적이고 아름다우며 적당히 멍청한 트로피 와이프를 원했다. 그래서 서진은 생존을 위해 기꺼이 완벽한 가면을 썼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재벌 가며느리, 남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 따르는 순종적인 아내. 그 가면 뒤에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과 본모습을 철저히 숨겼다. 그것이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견뎌내는 그녀만의 방식이었다. 그녀는 창문에 차가운 이마를 기댔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그나마 그녀의 복잡한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2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보고 들었다. 이 저택의 모든 비밀 통로, 모든 그림의 정확한 위치, 모든 하인들의 움직임과 약점, 심지어 그녀는 민혁이 서재, 뒤편 비밀 공간에 숨겨둔 이중 금고의 존재와 그가 사용하는 로비 자금의 흐름까지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인형처럼 가만히 있었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저택의 모든 조명이 최소한의 보안등만 남기고 꺼졌고 사용인들도 모두 자신들의 숙소로 물러갔다. 서준은 잠자리에 들기 위해 2층 복도를 지나고 있었다. 그녀의 침실은 민혁의 침실과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해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의 저택은 죽음과도 같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어야 했다. 두꺼운 카펫이 모든 발소리를 집어삼켰고 두꺼운 벽이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미묘하게 달랐다. 이다. 민혁의 서재가 있는 방향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히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혁의 서재는 대통령 집무실 수준의 완벽한 방음 처리가 돼 있었다. 그가 그 안에서 누구와 통화를 하든 어떤 비밀 회의를 하든 밖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그 안의 대화가 얼마나 격렬한지를 반증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실크 잠옷 위로 걸친 로브 자락을 여미는 그녀의 손길이 찰나의 순간 망설였다. 온몸의 신경이 바늘처럼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의 일에 절대 끼어들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왔. 호기심은 죽음을 부를 수 있었다.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언가 일상적인 분노가 아니라는, 무언가 선을 넘었다는 위험 신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울렸다. 그녀는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중앙계단의 어둠 속에 몸을 기댔다.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는 서재 입구는 어둠에 잠겨 있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민혁의 것이었지만 평소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차갑고 이성적인 톤이 아니었다.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가 낮게 으르렁대는 듯한 억눌린 분노와 살기가 가득 차 있었다. 그 자식, 감히 진성을 상대로 겁대가리를 상실했군. 일개기자 나부랭이가 대체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지? 민혁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꽤나 긴박하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듯한 웅얼거림이 간헐적으로 들렸다. 서진은 더 잘 듣기 위해 대리석 난간 쪽으로 조금 더 몸을 기울였다. 차가운 대리석의 한기가 실크를 뚫고 피부에 와닿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폭발 직전에 화산처럼 불길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민혁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배제된, 그래서 더욱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어조였다. 증거. 그딴 게 정말 존재한다고 믿는 건가? 설령 그 자식이 USB에 뭔가를 담아뒀다 해도 상관없어. 내 손에 들어오기 전에 없애버리면 그만이니까. 서진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차가운 손에 움켜쥐어진 듯 세게 요동쳤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의 분쟁이나 언론 플레이가 아니었다. 그녀가 지금까지 애써 외면해왔던 진성그룹의 어두운 이면, 법과 도덕 위에 군림하려는 강민혁의 냉혹한 본성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김도현이라고 했나? 시사 매거진 소속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했어. 쥐새끼처럼 파고들었군. 민혁의 목소리가 경멸감에 차 이어졌다. 그냥 처리해.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걸 끝내. 다시는 그 누구도 진성을, 그리고 나를 건드릴 생각조차 못하도록 본보기를 보여줘. 처리해. 그 한 단어가 얼음 송곳처럼 서진의 심장을 차갑게 꿰뚫었다. 그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고나 매수 혹은 협박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었다. 그 단어에는 명백한 피비린내와 폭력의 기운,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강민혁이 주주총회를 어떻게 조작하는지, 경쟁사를 어떻게 불법적으로 무너뜨리는지, 정관계 인사들을 어떻게 매수하는지에 대한 대화는 수없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처럼 노골적인 사리가 담긴 명령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을 민혁이 알게 된다면 자신 역시 처리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온몸을 엄습했다. 그녀는 자신이 거대한 악의 소용돌이, 그 가장 깊은 중심부에 서 있음을 직감했다. 지금까지 그녀를 지켜주는 울타리라고 생각했던 이 황금빛 새장은 사실 언제든 그녀의 목을 조를 수 있는 덫이었음을 깨달았다. 바로 그때 끼익 소리와 함께 서재문이 거칠게 열렸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복도 안쪽 거대한 조각상 뒤에 깊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숨을 참았다. 민혁과 함께 낯선 남자가 나왔다. 낯설다고 생각했지만 곧 서진은 그를 알아보았다. 검은 정장을 입은 그는 그림자처럼 표정이 없었지만 다부진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에서 풍기는 위압감과 살기는 상당했다. 민혁의 비서실 소속이자 진성가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하는 해결사로 알려진 최 실장이었다. 그의 눈은 훈련된 맹수처럼 어두운 복도 주위를 날카롭게 훑었다. 서진은 조각상의 그림자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최 실장의 시선이 잠시 그녀가 숨은 곳을 스쳤지만 다행히 어둠이 그녀를 가려주었다. 실수 없이 진행해. 이번 일은 특히 중요해. 뒤처리는 항상 하던 대로 완벽하게. 민혁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예. 회장님.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깊이 숙이고는 부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유령처럼 신속하게 현관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걸음 소리는 두꺼운 카펫에 완전히 흡수되었다. 그는 마치 어둠 속으로 녹아드는 것 같았다. 민혁은 그가 사라진 어두운 복도를 잠시 노려보다가 거추장스럽다는 듯 넥타이를 거칠게 비틀어 풀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익숙하게 크리스털 디켄터에서 코냑을 따랐다. 잔의 절반 이상을 채운 독한 술이었다. 그는 창밖에 야경을 내려다보며 그것을 탄숨에 들이켰다. 탕! 그가 빈 유리잔을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크고 날카롭게 울렸다. 창백한 달빛이 그의 완벽하게 조각된 옆모습을 비췄다. 그 얼굴에는 그 어떤 죄책감이나 망설임, 혹은 인간적인 동요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자신의 제국을 위협하는 방해물을 제거했다는 차가운 만족감과 냉혹한 결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는 괴물이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강민혁은 그녀가 막연히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위험한 남자였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살인조차 서슴지 않을 괴물이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두꺼운 마호간이 문을 닫고 잠금쇠를 거는 순간 참았던 숨이 거칠게 터져나왔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도 더 이상 안전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버린 듯 통제할 수 없이 떨려왔다. 처리해. 김도영 기자.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그 단어들이 망치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몰랐다. 민혁의 명령에 의해, 그녀의 남편에 의해 서진은 침대에 누워 두꺼운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겼지만 한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든 감각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날카롭게 깨어났다. 이것은 거대한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 괴물의 굴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었다. 그녀의 안락했지만 텅 비었던 세계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그저 불행한 결혼 생활,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생존의 문제가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하고 무력한 인형으로 남아있을 수 없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그녀를 죽일 수도 혹은 그녀를 해방시킬 수도 있는 끔찍한 비밀이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눈을 떴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순응하는 아내의 것이 아니었다. 차가운 결의가 그 안에서 서서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듯했다. 방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서진의 폐를 짓눌렀다. 그녀는 두꺼운 실크 이불 속에 있었지만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는 조금도 가시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감각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망치 소리처럼 귓가를 울렸다. 복도를 순찰하는 경비원의 희미한 발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미세한 소음까지. 그녀는 그 모든 소리 속에서 단 하나의 소리, 즉 처리가 실행되는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어쩌면 남편의 대화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다. 처리라는 것이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진성그룹 정도의 거대 기업이 그토록 조악하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할 리 없다고. 그녀는 필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의 목소리에 담겨있던 살해, 최 실장의 그림자 같은 움직임, 그것들은 절대 가벼운 협박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살인자의 저택에 살인자와 한 지붕 아래에 누워 있었다. 새벽 2시가 막 넘었을 무렵이었다. 저택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어야 할 시간. 바로 그때 희미한 소리가 그녀의 곤두선 신경을 자극했다. 그것은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저택 뒤편, 울창한 정원과 연결된 별채 유리 온실 방향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작은 동물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이어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억눌린 신음소리 같은 것이 뒤따랐다. 아주 희미했지만 서진은 분명히 들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일어났다. 본능이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모른 척해야 한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그녀가 지난 2년간 배운 생존 방식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 김도연 기자라는 이름이 그녀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모른 척한다면 그녀는 살인의 방관자가 되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녀가 지금 움직이면 무언가를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희미하고 절박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서진은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극도로 조심하며 방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아주 조금 열자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다. 경비 시스템은 작동 중이었지만 그 시스템은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 위한 것이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복도를 가로질렀다. 그녀의 목적지는 2층 복도 끝에 있는 작은 가족 도서관이었다. 그곳은 잘 사용되지 않았지만 정원과 별채의 유리, 온실이 정면으로 내려다 보이는 유일한 장소였다. 그곳의 창문은 방탄유리였고 두꺼운 벨벳 커튼 뒤에 숨으면 완벽한 관찰 지점이 되었다. 도서관에 들어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두꺼운 커튼 틈새로 몸을 밀어 넣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유리 온실 내부는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그곳은 원래 민혁의 어머니가 희귀한 난초를 키우던 곳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창고처럼 방치돼 있었다. 그리고 서진은 보았다.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그 밤의 풍경을. 유리 온실 중앙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옷은 흙과 피로 더러워져 있었고 얼굴은 심하게 맞아 엉망이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도연 기자일 터였다. 그의 주변에는 최 실장을 포함한 검은 정장에 사내 서너 명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재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가운만 걸친 채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전까지 마시던 코 콩예이 시잔이 들려 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김도현. 민혁의 목소리는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지 못했지만 서진은 그의 입모양과 표정만으로도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오만했다. 원본 USB는 어디에 있지? 김도현은 피 섞인 침을 바닥에 뱉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민혁을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의 입이 움직였다. 내 놈 같은 쓰레기. 진실은 절대 묻히지 않아.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반드시 내 놈의 죄를 밝혀낼 거다. 민혁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경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들고 있던 콘약잔을 김도현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다. 독한 술이 상처에 닿았는지 김도현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그는 여전히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진실. 이 바닥에서 진실은 힘 있는 자가 만드는 거야. 너 같은 벌레가 아니라. 민혁이 나직하게 으르렁거렸다. 그는 최 실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최 실장이 김도연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챘다. 하지만 김도연은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 내 놈이. JX바이오 주가를 조작하고 수백 명의 개미 투자자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그 비자금으로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네 아버지의 살인까지 덮었지. 내가 다 알아. 서진은 커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의 살인. 그녀는 민혁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사망했다고 알고 있었다. 그것이 진성그룹의 공식 발표였다. 김도연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그 말은 민혁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린 듯했다. 민혁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것은 분노보다 더 무서운 절대적인 냉혹함이었다. 그는 천천히 김도현에게 다가갔다.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 아니, 안다고 착각했지. 민혁이 속삭였다. 그러고는 옆에 있던 정원용 삽이나 곡괭이를 보관하는 도구 거치대로 걸어갔다. 그는 그곳에서 묵직해 보이는 쇠망치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마도 온실 유리를 수리할 때 쓰는 도구인 듯했다. 서진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 제발. 그녀는 속으로 절규했다. 하지만 그녀의 절규는 그곳까지 FBRL. 민혁은 망설임 없이 마치 귀찮은 벌레를 내려치듯
쇠망치를 휘둘렀다. 퍽! 둔탁하고 끔찍한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 김도현의 몸이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최 실장이 잡고 있던 머리채를 놓자 그는 미동도 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서진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붉은 피가 온실바닥의 하얀 자갈 위로 천천히 퍼져나가는 끔찍한 광경. 강민혁은 숨을 몰아쉬는 기색도 조금의 동요도 없이 그저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 밤 그의 한 행동이었다.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권태와 냉담함. 그것은 서진이 감내할 수 있는 불행의 범주였다. 하지만 이것은 달랐다. 이것은 악이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짓밟는 순도 높은 악의 현장이었다. 민혁은 피가 묻은 망치를 바닥에 아무렇게나 던졌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가운에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그는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깨끗하게 치워. 흔적 하나 남기지 마. 늘 하던 대로 실종 처리해. 그의 목소리는 방금 사람을 죽인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서진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재벌 그룹의 후계자가 괴물이 아니라 살인마였. 그녀의 모든 세계가 그 순간 무너져 내렸. 그녀가 발딛고 서 있던 현실 자체가 산산조각 났다. 지금까지 그녀가 견뎌왔던 모든 것은 그저 가짜 평화에 불과했다. 이 저택은 황금빛 세장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도서관을 빠져나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로봇처럼 움직였다. 방문을 닫고 잠그는 순간 참았던 숨과 함께 위액이 역류했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격렬하게 구토했다. 하지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신물뿐이었다. 저녁에 먹었던 값비싼 음식들은 이미 오래전에 소화되었거나 애초에 맛조차 느끼지 못했었.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공포. 그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존재 자체를 뒤흔드는 원초적인 공포였다. 자신도 언제든 저렇게 처리될 수 있다는 끔찍한 자각. 강민혁은 그녀가 무언가를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었다. 창백한 피부, 공포로 크게 뜨인 눈동자,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그 공포의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김도윤 기자의 마지막 눈빛, 진실을 외치던 그의 목소리, 그리고 민혁의 잔인무도한 폭력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그 분노는 곧 결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지옥에서 인형으로 살아갈 수 없었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살아남아서 저 괴물을 끌어내려야 했다. 김도현의 억울한 죽음을, 그리고 어쩌면 민혁의 아버지가 당했을지도 모를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야 했다. 그녀의 세계는 무너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투쟁의 세계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피해자, 무력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진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공포에 질려 떨던 눈동자는 사라지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찬 눈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피맛이 느껴졌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잔혹했던 밤이 지나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위선적인 아침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한서진에게 있어 그 밤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녀의 모든 것을 뒤바꾼 잔인하고도 운명적인 밤이었다. 지옥 같은 밤이 지나고 어김없이 아침이 밝았다. 한서진은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기계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새벽 6시 정각, 그녀의 몸에 새겨진 재벌가 안주인의 일과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흐렸지만 그녀는 그 너머로 비치는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어젯밤의 공포가 여전히 눈동자 깊은 곳에 얼룩처럼 남아 있었다. 그녀는 샤워기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물줄기 아래 섰다. 마치 그 물로 어젯밤 목격한 끔찍한 광경과 피비린내를 씻어내려는 듯이. 하지만 아무리 씻어내도 소용없었다. 쇠망치가 내리쳐지던 그 둔탁한 소리와 유리온실 바닥에 번지던 붉은 피의 이미지는 그녀의 망막에 낙인처럼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물을 잠그고 나왔다. 몸을 닦고 최고급 바디로션을 발랐다. 화장대 앞에 앉아 수십 단계에 이르는 스킨케어를 하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일상이었지만 오늘 아침 이 모든 행위는 생존을 위한 위장이자 갑옷을 챙겨 입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녀는 파운데이션으로 창백한 피부톤을 감추고 컨실러로 눈 밑에 검은 그림자를 가렸다. 아이라이너로 공포에 흔들리던 눈매를 또렷하게 잡고 차분한 코랄색 립스틱을 발랐다. 거울 속에는 어제와 똑같은 우아하고 흠잡을 데 없는 진성가의 안주인 한서진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거울 속의 저 여자는 더 이상 어제의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의 내면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이제 살인자의 아내였고 그 범죄의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지루한 감옥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었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하고 차분한 디자인의 아이보리색 실크 원피스를 골라 입었다. 진주 귀걸이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다. 완벽한 가면이었다. 이 가면 뒤에 숨지 않으면 그녀는 당장이라도 비명을 지르며 저택을 뛰쳐나갈 것만 같았다. 7시 30분 그녀는 1층 다이닝룸으로 내려갔다. 어제와 똑같은 차가운 대리석 식탁,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상석에 앉아있는 강민혁. 그는 이미 완벽하게 슈트를 차려입고 태블릿 PC로 아침 뉴스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광기나 잔혹함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다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유능한 경영자, 진성그룹의 황태자 강민혁으로 돌아와 있었다. 마치 어젯밤 유리온실에서 일어난 일은 끔찍한 악몽에 불과했다는 듯이 서진은 속이 뒤틀리는 것을 느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제자리에 앉았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건조했다. 하인들이 조용히 아침 식사를 내왔다. 훈제 연어와 스크램블 에그. 민혁은 태블릿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서진은 심장이 멎는 듯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고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의 눈은 그녀를 분석하고 있었다. 무언가 달라진 점이 있는지, 균열의 징후가 보이는지. 잠은 잘 잤나? 그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지만 서진에게는 그것이 날카로운 신문처럼 들렸다. 네. 어제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그런지 개운하네요. 서진은 완벽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나이프를 들어 연어를 잘랐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식탁보 아래에서 다른 손으로 허벅지를 강하게 꼬집으며 그 떨림을 제어했다. 민혁은 다시 태블릿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 저녁 자선 행사 잊지 않았겠지.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와. 특히 JX 바이오건으로 연결된 의원들도 올 거니까 말 실수하지 않도록 해. JX 바이오. 어젯밤 김도연 기자가 외쳤던 그 이름이 다시 나왔다. 서진은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지만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어요. 완벽하게 준비할게요. 그래. 넌 그런 건 항상 잘했으니까. 민혁은 다시 그녀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무언가 미묘한 의심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따라 유난히 화장이 잘 받았군. 어젯밤 정말 푹 잔 게 맞나 보군. 그것은 칭찬이 아니었. 그것은 경고이자 떠보기였다. 그는 그녀의 완벽한 가면을 의심하고 있었다. 어젯밤 그 소란 속에서 그토록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다. 서진은 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다. 신경 써야 할 행사가 있으니까요.
당신 얼굴에 먹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녀는 다시 한번 완벽한 아내의 대답을 내놓았다. 민혁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서진은 알 수 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을 의심의 범주에 올려놓았다. 그가 어젯밤 서재에서의 대화를 들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평소에 편집증적인 성격이 발동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녀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면 최 실장이 다음으로 찾아올 대상은 자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이 저택 안에서는 절대 안전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친 민혁은 먼저 일어섰. 그가 서진의 곁을 지나갈 때 그가 뿌린 값비싼 아쿠아디 파르마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하지만 서진은 그 향기 아래 숨겨진 희미한 피비린내와 흙냄새를 맡는 듯했다. 그가 떠나고 저택에 홀로 남겨진 서진은 움직여야 했다. 그녀에게는 정보가 필요했다. 김도연 기자가 무엇을 쫓고 있었는지, JX바이오와 민혁의 아버지 죽음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다. 그것이 그녀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감시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차량, 심지어 그녀의 신용카드까지 모든 것이 민혁의 통제하에 있었다. 이 저택 안에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녀는 계획을 세워야 했다. 그녀는 평소처럼 외출 준비를 했다. 최 실장의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민혁조차도 관심을 두지 않는 그녀의 사치스러운 일상 속뿐이었다. 그녀는 운전기사에게 백화점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단골인 VVIP 라운지가 있는 최고급 백화점. 그곳은 그녀의 유일한 해방구처럼 보였다.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는 늘 그랬듯 1층 입구에서 그녀를 내려주고 주차장에서 대기했다. 그들은 그녀가 쇼핑하는 동안 따라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서진은 곧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지 않았다. 그녀는 1층 화장품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는 척했다. 그러다 인파가 몰리는 순간을 틈타 재빨리 직원용 통로 근처에 있는 비상계단으로 몸을 숨겼다. 그녀는 이 백화점의 구조를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상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그곳은 식품 매장과 저렴한 전자제품을 파는 구역이 연결된 곳이었다. 그녀는 모자나 스카프도 쓰지 않았지만 아무도 재벌가 안주인이 이런 곳에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현금 지급기에서 미리 숨겨두었던 비상금 카드로 현금 50만 원을 인출했다. 그리고 곧장 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구석진 곳에 있는 작은 중고폰 매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가장 저렴한 선불폰과 유심칩을 현금으로 구매했다. 개통의 신분증이 필요했지만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위조 신분증을 사용했다. 그것은 결혼 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만들어 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다시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올라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VVIP 라운지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방금 산선 불폰을 개통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거대한 제국을 향한 그녀의 첫 번째 반격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김도현 기자를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그는 시사 매거진 케이토르 소속의 집요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였다. 최근 몇 달간 그가 집중적으로 파헤치던 주제는 단 하나, JX바이오 주가 조작 의혹이었다. 서진은 숨을 죽이며 관련 기사들을 읽어내려갔다. JX바이오는 몇 년 전 획기적인 신약 개발을 발표하며 주가가 수십 배 폭등했지만 임상 3상 실패가 알려지며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된 비운의 바이오 기업이었다. 수천 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전 재산을 잃고 목숨을 끊었. 하지만 김도연 기자는 이 모든 것이 진성그룹, 정확히는 강민혁이 주도한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밝히려 하고 있었다. 민혁이 JX바이오의 신약 개발 발표 직전 차명 계좌를 이용해 막대한 양의 주식을 매집했고 주가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모든 주식을 처분해 천문학적인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주식을 처분한 직후 임상 실패가 공식 발표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김도연은 그 비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이 강민혁의 아버지 강 회장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암시를 남겼다. 강 회장은 원래 민혁이 아니라 그의 숙부에게 경영권을 넘기려 했었다. 강 회장의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하지만 김도현은 강 회장이 사망하기 직전 민혁이 JX 바이오 비자금 중 일부를 이용해 특정 약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정황을 포착했다. 심장마비로 위장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물이었다. 어젯밤 김도현이 외쳤던 아버지의 살인이라는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의 턱 밑까지 쫓아갔던 것이다. 강민혁은 단순히 주가 조작 사기꾼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회장 자리를 찬탈한 페류나일 가능성이 높았다. 서진은 휴대폰을 쥔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끔찍한 범죄였다. 그녀는 괴물과 결혼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이고 그 피 묻은 왕좌에 앉은 악마와 한 침대를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모든 검색 기록을 삭제하고 유심칩을 분리한 뒤 휴대폰 배터리를 뺐다. 그리고 그것을 파우치 깊숙한 곳에 숨겼다. 라운지를 나온 그녀는 태연하게 명품 매장 몇 군데를 들러 필요하지도 않은 드레스 몇 벌을 구입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서였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공기는 아침보다 훨씬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현관에는 낯선 얼굴의 경호원 2명이 추가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녀의 방으로 올라가는 복도에도 한 명이 더 서 있었다. 민혁이 보낸 감시자들이었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서서히 그녀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가 백화점에서 돌아오자마자 민혁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쇼핑은 즐거웠나?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가웠다. 네, 덕분에요. 저녁 행사에 입을 만한 게 마땅치 않아서요. 서진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래, 오늘 저녁 행사. 기대하지. 그가 말했다. 그리고 저택 보안 시스템을 최고 등급으로 올렸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말이야. 당신 안전이 걱정돼서 그러니. 외출은 가급적 삼가고 하더라도 꼭 최 실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그것은 배려가 아닌 감금 선언이었다. 서진은 창밖을 보았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이제는 내부의 감시자들까지. 그녀의 황금빛 세장은 이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표면 아래 숨겨져 있던 균열이 마침내 그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저택의 공기는 하루가 다르게 무거워졌다. 강민혁이 추가로 배치한 경호원들은 그림자처럼 저택 곳곳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가구처럼 미동도 없었지만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서진의 모든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쫓았다. 그녀의 황금빛 세장은 이제 노골적인 감시탑이 되었다. 아침 식사 시간의 침묵은 더욱 차가워졌고 강민혁은 사소한 질문들을 던지며 그녀의 반응을 떠봤다. 그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웠다. 서진은 완벽한 가면을 유지했다. 그녀는 요가를 하고 플라워 클래스를 받고 저녁 행사를 위한 드레스를 피팅하며 진성과 안주인의 일상을 기계적으로 소화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이 저택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선불포는 무용지물이었다. 저택 내부는 최첨단 도청 및 전파 탐지 시스템으로 2중 3중 보호되고 있었다. 이곳에서 그 폰을 켜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 덫에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될 터였다. 증거. 그녀에게는 증거가 필요했다. 김도현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그 증거. JX 바이오의 실체. 그리고 강 회장의 죽음에 관한 진실. 하지만 그 증거는 저택 밖에 있었다. 그녀는 혼자서는 절대 강민혁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외부의 조력자가 절실했다. 이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워줄 사람. 진성그룹의 힘이 통하지 않는 사람. 아니, 진성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어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그때 그녀의 기억 속에서 먼지 쌓인 이름 하나가 떠올랐다. 박준서. 몇 년 전 결혼 초기에 강민혁과 그의 측근들이 경멸과 조소를 담아 몇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다. 박준서. 한때 미친 개라 불리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스타 검사.
그는 성역 없이 대기업 비리를 파헤쳤다. 그의 마지막 타깃은 바로 진성그룹이었다. 그는 강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집요하게 추적했다. 하지만 그는 진성의 막강한 힘 앞에 무너졌다. 거액의 뇌물수수 및 성추행이라는 추악한 스캔들에 휘말려 불명예스럽게 검사복을 벗었다. 모든 언론이 그를 부패한 검사로 매도했고 그는 법조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다. 서진은 직감했다. 그 역시 진성의 공작에 당한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명예, 직업, 가족까지. 그보다 더 완벽한 동맹은 없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선택이기도 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와 접촉하느냐였다. 그녀는 완벽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다. 오늘 저녁 자선 행사는 너무 위험했다. 민혁이 그녀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수백 개의 눈이 그녀를 향할 터였다. 그녀에게는 감시자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일 수 있는 민혁조차 의심하지 않을 명분이 필요했다. 그녀는 며칠 전부터 오른쪽 어금니에 미세한 통증이 있는 척 연기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그 통증이 극에 달한 것처럼 행동했다. 오늘 저녁 행사가 중요한 건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치과에 다녀와야겠어요. 그녀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민혁에게 최대한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민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지금 이 시점에 다른 날로 미룰 수 없나.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배어 있었다. 미루고 싶지만 신경까지 통증이 번진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저녁 내내 웃는 얼굴을 유지할 수 없어요. 당신 행사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서진은 그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강민혁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완벽한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다. 그녀는 덧붙였다. 제가 늘 가던 청담동의 그 프라이빗 클리닉이에요. 예약제로만 운영되고 보안이 철저해서 기자들도 없어요. 1시간이면 충분해요. 민혁은 잠시 그녀를 빤히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최 실장에게 말해두지. 운전기사와 경호원 2명을 붙여주겠다. 병원 외에는 절대 한눈 팔지 마. 고마워요. 서진은 겨우 안도의 한숨을 삼켰다.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다. 그녀가 선택한 치과는 VVIP들만 이용하는 곳으로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1인 진료실과 전용 출입구가 따로 있었다. 그리고 서진은 그곳의 구조를 이미 파악해두었다. 검은색 세단이 치과 건물 지하 주차장에 멈춰섰다. 경호원 2명이 먼저 내려 주변을 살폈고 서진은 그들의 호의를 받으며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그녀는 초조함을 감추고 태연하게 진료실로 들어갔다. 원장님, 잠깐만요. 화장실 좀 먼저 다녀올게요. 너무 긴장돼서. 그녀는 간호사에게 말하고 진료실에 딸린 개인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그녀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화장실의 작은 환기창은 그녀가 예전에 눈여겨봐둔 곳이었다. 다행히 창살은 없었다. 그녀는 구두를 벗어던지고 변기를 밟고 올라섰. 창문은 좁았지만 그녀의 말은 체형이라면 겨우 빠져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실크 원피스가 찢어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문 밖 건물 뒤편에 좁은 골목으로 몸을 던졌다. 쿵! 그녀는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다. 발목이 살짝 삐끗했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20분. 경호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기 전까지였다. 그녀는 맨발로 골목을 뛰쳐나왔다. 화려한 청담동 거리와 어울리지 않는 그녀의 모습에 몇몇 행인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파우치에서 선불폰과 현금을 꺼냈다.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다. 관악구요. 신림동 쪽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택시가 강남을 벗어나 한강다리를 건넜다. 그녀는 그제야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선불폰을 켜고 백화점에서 미리 검색해둔 박준서의 마지막 주소를 확인했다. 준서 법률사무소. 이름만 법률사무소일 뿐 사실상 폐업한 유령 사무실이었다. 택시는 신림동의 허름한 상가 건물 앞에 멈춰섰다. 서진은 현금을 내고 급하게 내렸다. 건물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낡았고 엘리베이터는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는 찢어진 원피스 자락을 움켜쥐고 4층까지 뛰어 올라갔다. 준서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먼지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사무실 내부는 처참했다. 서류 더미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여기저기 빈 술병들이 널려 있었다. 서진은 망설이다가 문을 밀고 들어갔다. 끼익. 녹슨 경첩 소리와 함께 매캐한 먼지 냄새와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사무실 안쪽 창가 책상에 한 남자가 쓰러지듯 엎드려 있었다. 그는 인기척에 느릿하게 고개를 들었다. 며칠은 면도도 하지 않은 덥수룩한 수염, 초점 없는 눈, 남루한 차림. 한때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스타 검사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망가진 중년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진을 보고는 눈을 가늘게 떴. 뭐야? 당신.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 거칠게 갈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알아보는데 몇 초가 걸렸다. 한서진 진성가의 공주님이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 그의 눈에는 경멸과 냉소가 가득했다. 날 비웃으러 왔나? 아니면 강민혁 그 개자식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보낸 거야? 돈이라도 몇 푼 쥐어주려고 꺼져. 당장. 서진은 그의 저기에 찬 시선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골랐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를 설득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비웃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럼 뭔데? 박준서가 책상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당신에게 강민혁을 선물하러 왔어요. 서진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박준서는 순간 멈칫했다. 그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뭐 강민혁을 당신 남편을 지금 나랑 장난에 그는 소주병을 그대로 들이켰다. 장난 아니에요. 서진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갔다. 이틀 전 강민혁이 사람을 죽였어요. 박준서의 눈빛이 그 순간 변했다. 술에 취해 흐릿했던 동공이 맹수의 것처럼 날카롭게 빛났다. 뭐라고? 시사 매거진 K의 김도연 기자. 당신도 알죠? 서진은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다. 강민혁이 한남동 저택 유리 온실에서 자기 손으로 쇠망치로 그를 죽였어요.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박준서의 손에서 소주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는 김도현 기자를 알고 있었다. 김도현은 박준서가 검사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유일하게 그를 믿어주던 후배 기자였. 김도현이 죽었다고 강민혁이. 직접 그의 목소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격렬하게 떨렸다. 네. JX 바이오 주가 조작권 때문이에요. 그리고 아마도 강 회장 사망 사건까지도요. 박준서는 서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소가 아닌 지독한 분노와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왜 나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당신 남편이잖아. 당신도 한패 아니었어. 난 그저 장식품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서진은 자신의 찢어진 원피스 자락을 내려다보았다. 강민혁은 내가 그날 밤 무언가를 봤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난 지금 저택에 감금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있다간 나도 김도연 기자처럼 처리될 거예요. 그녀는 박준서에게 다가가 그의 책상 위에 선불폰을 올려놓았다. 난 살아야겠어요. 그리고 당신은 복수를 해야죠. 박준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거칠게 마른 세수를 했다. 수년간 잊고 지냈던, 아니 억지로 잊으려 했던 검사 시절의 집요함과 분노가 그의 눈빛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는 진성의 공작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 그들은 그의 마지막 남은 후배까지 앗아갔다. 뭘 원하지?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난 내부에서 정보를 뺄게요. 당신은 밖에서 증거를 찾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건 내 유일한 연락수단이에요. 절대 추적당하면 안 돼요. 좋아. 박준서가 선불폰을 움켜쥐었다. 거래하지. 하지만 명심해. 난 당신 못 믿어. 당신이 조금이라도 날 속이려 들면 당신도 강민혁이랑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갈 거니까 믿으라고 강요 안 해요. 우리의 목적은 같으니까. 서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무실을 나섰다.
시간이 없었. 그녀는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청담동으로 향했다. 건물 뒤편 골목에 도착했을 때 위층 치과에서 희미하게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호원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녀는 다시 좁은 창문으로 기어 올라가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구두를 신고 찢어진 원피스 매무새를 급하게 가다듬었다. 쾅쾅.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화장실 문을 열었. 문 앞에는 잔뜩 겁에 질린 간호사와 당황한 경호원들이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잠깐 현기증이 나서 변기를 붙잡고 있었을 뿐인데 서진은 최대한 고통스럽고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 골목을 뛰어다니며 흘린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경호원들은 그녀의 헝클어진 모습과 찢어진 원피스, 자락창문을 넘다 찢어진을 보고는 그녀가 정말로 심하게 아파서 쓰러졌다고 믿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인기척이 없으셔서. 됐어요. 진료는 다음에 받아야겠네요. 저택으로 데려다 주세요. 서진은 그들을 밀치고 비틀거리며 걸어나갔다. 검은 세단에 다시 올랐을 때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가늘게 떨리는 손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감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예상치 못했던 가장 위험한 동맹이 생겼다. 지옥불 속에서 복수의 칼날이 막 벼려지기 시작했다. 치과에서의 아슬아슬한 탈출극이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온 서진은 다시 완벽한 인형의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강민혁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집요했다. 저녁 식사 테이블. 어젯밤 자선 행사는 그녀의 건강 문제로 불참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민혁은 그녀가 한바탕 소동을 벌인 것에 대해 단 한마디도 질책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숨막혔다. 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무심하게 입을 열었다. 그렇게 아팠다던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도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다지.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너무 경황이 없었어요. 경호원들이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바람에. 게다가 당신이 알면 걱정할까봐. 서진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침착하게 내놓았다. 그녀의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민혁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어떤 온기도 없었다. 내 걱정, 언제부터 당신이 내 걱정을 했다고. 그는 몸을 테이블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존재감이 맹수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서진아, 우리 솔직해지자. 어제 치과에서 무슨 짓을 한 거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서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화장실 창문이 꽤 좁던데. 당신 그 비싼 실크 원피스가 꽤 튼튼했나 봐. 얼음장 같은 한마디였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경호원들이 그녀가 사라졌던 것을 보고했고 그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의 행적을 추적하려 했던 것이다. 서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그 좁은 창문으로 탈출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대체 왜요? 그녀는 역으로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민혁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오히려 잠시 주춤했다. 그는 그녀가 겁에 질려 무너질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래. 왜 그랬을까? 그게 나도 궁금해. 혹시 답답해서 바람이라도 쉬고 싶었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갔나? 그의 의심은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더 이상 순종적인 인형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얕잡아 봤지만 동시에 그녀의 잠재된 힘을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그만해요. 서진이 단호하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날 그렇게까지 의심한다면 차라리 이 방에 가둬두는 게 어때요? 그게 당신이 원하는 거 아니었어요. 민혁은 한참 동안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번뜩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당장 처리할 수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유력 정치인의 딸이었고 그녀의 아버지는 JX 바이오건을 무마해줄 핵심 인물 중 하나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둬둘 필요까지야. 당신은 스스로가 이 저택의 안주인이라는 걸 잊지 않으면 돼.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쇠사슬처럼 그녀의 살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잊지 마.
당신이 지금 누리는 모든 것, 당신 아버지의 정치 생명까지도 다 내 손에 달려 있어. 그는 그녀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다.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난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도 더러워지면 망설임 없이 버리니까. 그것은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인 가족을 인질로 잡은 것이다. 민혁이 나가고 서진은 홀로 남아 차갑게 식어버린 스테이크를 내려다보았다. 공포가 다시금 목을 조여왔지만 이제 그녀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박준서와의 연합은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했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강민혁의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 때문에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강민혁의 서재를 떠올렸다. 그가 김도연의 살인을 지시했던 곳, 그곳에는 그의 개인 금고뿐만 아니라 진성그룹의 내부 서버와 직통으로 연결된 최고 등급의 보안 터미널이 있었다. 민혁은 집에서조차 모든 것을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남자였다. 그는 설마하니 적당히 멍청한 그의 아내가 그 터미널에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터였다. 서진에게는 그곳에 접근할 기회가 필요했다. 며칠 뒤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민혁이 JX 바이오 관련 정관계 인사들을 저택으로 불러들여 은밀한 저녁 만찬을 열기로 한 것이다. 최 실장을 비롯한 모든 경호 인력이 1층과 저택 외곽에 집중될 터였다. 그날 저녁, 저택은 오랜만에 활기를 띠었다. 값비싼 샴페인이 터지고 가식적인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진은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녀는 우아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유력 인사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와인을 권했다. 민혁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 만족한 듯 보였다. 며칠 전의 반항은 그저 일시적인 히스테리였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소나기에서 그녀가 벗어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만찬이 한창 무르익을 무렵 서진은 가벼운 현기증을 호소하며 민혁에게 잠시 쉬고 오겠다고 말했다. 민혁은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 있었고 중요한 로비에 정신이 팔려 귀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은 2층으로 올라왔다. 복도는 예상대로 비어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민혁의 서재였다. 문은 최고급 지문인식과 홍채인식 잠금장치로 잠겨 있었다. 그녀가 이곳을 뚫고 들어갈 방법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서진은 2년간 이 집에서 살았다. 그녀는 민혁의 강박증과 편집증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는 2중, 3중의 보안을 선호했다. 그리고 그 2중 보안 시스템은 종종 서로 충돌하거나 허점을 만들곤 했다. 그녀는 서재 옆에 있는 작은 린넨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저택의 각종 제어 시스템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환기 시스템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자신이 미리 준비해둔 작은 화학약품 봉투를 환기구 필터 근처에 터뜨렸다. 몇 분 뒤 서재 내부에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삐, 삐, 삐.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다. 하지만 이것은 화재 경보가 아닌 서재 내부의 공기질 오염을 감지하는 특수 보안 시스템이었다. 곧이어 서재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화재나 유독가스 발생 시 내부의 중요 서류를 신속하게 반출하기 위해 민혁이 설정해둔 비상 프로토콜이었다. 서진은 재빨리 젖은 수건으로 입을 막고 서재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 안은 자욱한 연기 사실은 무해한 화학 증기로 가득했다. 그녀는 곧장 환기 시스템을 수동으로 조작해 강제 배기를 시작했다. 경보음이 멎고 연기가 서서히 거쳤다. 그녀는 민혁의 책상으로 달려갔다. 터미널은 켜져 있었다. 민혁은 만찬 중에도 실시간으로 주가를 확인하고 있었다. 문제는 비밀번호였다. 지문과 홍채는 그가 없으면 불가능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의 심리를 꿰뚫고 있었다. 그는 극도로 오만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콤플렉스와 증오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입력한 첫 번째 비밀번호는 JXKING였다. 틀렸다. 두 번째, The New Era. 그가 아버지를 죽이고 회장이 된 후 그룹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문구였다. 역시 틀렸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누군가 연기 냄새를 맡고 올라올 수도 있었다. 그때
어젯밤 김도연 기자가 외쳤던 아버지의 살인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그리고 강 회장의 공식적인 사망일. 서진은 손가락을 움직였다. Death. 그리고 아버지의 사망 날짜. Death 1017. 엔터. 잠금 화면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진성그룹의 심장부. 판도라의 상자가 그녀 앞에 열린 것이다. 민혁은 자신의 가장 끔찍한 비밀을 가장 오만한 방식으로 비밀번호로 설정해 두었던 것이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한 초소형 USB를 터미널에 꽂았다. 이 USB는 그녀가 결혼 예물로 받았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펜던트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월스트리트에서 익혔던 모든 지식과 해킹 기술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핵심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다. JX 바이오 관련 차명 계좌 내역, 임상 데이터 조작 지시서, 비자금 흐름도, 그리고 가장 깊숙한 곳에 암호화되어 숨겨져 있던 파일, 강 회장, 특별, 건강관리 기록. 그 안에는 민혁이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들여온 약물 내역과 강 회장 사망 당일 주치의에게 내렸던 지시사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빼도 박도 못할 존속 살해의 증거였다. 파일이 다운로드되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초조하게 문 쪽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복도에서 구두 발소리가 들렸다. 민혁이었다. 그가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서재로 올라오고 있었다. 젠장. 서진은 다급하게 USB를 뽑아 목걸이에 다시 끼웠다. 그녀는 로그아웃을 하고 터미널 전원을 강제로 내렸다. 그리고 재빨리 환기 시스템을 다시 조작해 연기를 피워올렸다. 창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혁이 연기 속에서 기침을 하며 들어섰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게 다 무슨... 한서진,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콜록거리는 연기를 했다. 나는 당신을 부르러 왔는데. 갑자기 연기가 무서워요. 그녀는 공포에 질린 아내를 완벽하게 연기했다. 민혁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는 터미널 쪽을 힐끗 보았다. 전원은 꺼져 있었다. 그는 환기 시스템 제어판을 보더니 이내 시스템 오류로 인한 과열이라고 판단한 듯했다. 빌어먹을. 최 실장 당장 올라와. 그는 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서재 밖으로 나갔다. 꼴사납게. 이게 뭐야? 당장 방으로 돌아가. 그의 오만함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방금 자신의 제국을 무너뜨릴 칼을 훔쳐나갔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서진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다. 그녀는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차가운 금속과 다이아몬드의 감촉, 그 안에 괴물을 지옥으로 보낼 증거가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증거를 박준서에게 전달해야 했다. 저택 밖으로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녀는 며칠 뒤에 있을 외부 플라워 클래스를 떠올렸다. 그녀가 유일하게 외부 강사를 저택으로 불러들여 정원에서 진행하는 수업이었다. 그녀는 박준서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난초, 10시, 흰색 밴, 수업 당일. 서진은 정원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난초 화분을 골랐다. 그녀는 강사의 눈을 피해 흙을 파고 방수 처리된 작은 파우치에 넣은 USB를 깊숙이 묻었다. 그리고 그 화분은 자선 경매에 기증한다는 명목으로 포장되었다. 집시 정각. 수업을 마친 강사의 흰색 밴이 저택문을 나섰다. 최 실장의 부하가 트렁크를 검사했지만 값비싼 난초 화분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차가 저택을 벗어나 코너를 돌자마자 검은색 오토바이 한 대가 밴을 따라 붙었다. 신호대기 중 헬멧을 쓴 라이더가 밴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박준서였다. 그는 강사에게 다른 물건을 잘못 실었다며 서류를 보여주었고 트렁크에서 정확히 그 난초 화분 하나만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서진은 2층 창문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가늘게 떨렸다. 반격의 첫 번째 화살은 성공적으로 발사되었다. 난초 화분이 저택의 높은 철문을 벗어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한서진은 자신의 방창가에 서서 흰색 베니시아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와인잔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감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명백한 시한폭탄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USB. 강민혁의 모든 범죄가 담긴 그 작은 저장 장치가 이제 박준서의 손에 들어갔다. 그것은 희망인 동시에 그녀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될 수도 있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저택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강민혁은 서재의 시스템 오류를 단순한 사고로 넘기지 않았다.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은 이미 한서진을 향해 있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그날 밤의 모든 것을 낱낱이 재조사하라고 명령했다. 최 실장은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는 저택의 모든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했다. 만찬 당시 서진의 동선, 그녀가 2층으로 올라간 시각, 연기 감지기가 작동한 시각, 그리고 민혁이 서재에 도착한 시각, 모든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증거가 되지 못했다. 서진의 연기는 완벽했다. 그녀는 정말로 연기에 질식한 피해자처럼 보였다. 최 실장은 서재와 린넨실의 환기 시스템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과열이 아님을 직감했다. 한편 신림동에 버려진 사무실, 박준서는 먼지 쌓인 책상 위에 놓인 작은 USB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손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다른 감정, 즉 희열과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난초 화분흙 속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의 전율을 잊을 수 없었다. 그는 낡은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다. 암호는 없었다. 한서진은 그럴 시간조차 없었을 것이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박준서는 숨을 삼켰다. JX 바이오의 내부 자료, 차명 계좌, 그리고 강 회장 특별 건강관리 기록. 그는 파일을 열어보았다. 그리고 경악했. 이것은 그가 검사 시절 그토록 필사적으로 찾으려 했던, 그러나 진성의 방해로 절대 접근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스모킹 건이었다. 강민혁이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명백한 증거, 주치의와의 대화 녹취록, 약물 구매 내역, 사망 당일의 비정상적인 심전도 그래프 조작 흔적까지. 미친 개자식. 박준서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는 강민혁이 그저 탐욕스러운 경영인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를 죽이고 왕좌에 앉은 패륜하였다. 수년간 잊고 지냈던 검사의 피가 그의 혈관 속에서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이 증거를 당장 언론에 터뜨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 강민혁은 언론과 검찰, 정치권까지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어설프게 터뜨렸다가는 증거의 신빙성만 의심받고 묻힐 것이 뻔했다. 그에게는 더 확실한 한방, 그리고 이 증거를 받아줄 오염되지 않은 창구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는 강민혁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는 놈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야 했. 놈을 혼란에 빠뜨리고 실수를 유발해야 했다. 박준서는 USB의 내용 중 가장 가벼운 것, 하지만 진성 내부자 외에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 하나를 골랐. 스위스 은행의 차명 계좌 번호 하나. 그는 암호화된 이메일을 이용해 자신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인터넷 탐사보 도전문 기자에게 그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보이지 않는 전쟁은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혁은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태블릿 PC를 보다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흉흉하게 일그러졌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 진성그룹, 스위스 비밀계좌 포착, JX 바이오 비자금 통로 의혹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터뜨린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빈약했다. 하지만 단 하나, 정확한 차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었다. 그것은 민혁 자신과 최 실장, 그리고 죽은 강 회장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JX 바이오 비자금의 핵심 통로 중 하나였다. 최 실장 민혁의 고함 소리가 저택 전체를 울렸다. 다이닝룸의 크리스털 잔들이 그 진동에 미세하게 떨렸다. 서진은 나이프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올 것이 왔다. 박준서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최 실장이 허둥지둥 달려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뭐야? 민혁이 태블릿 PC를 그에게 집어던졌다. 이 계좌번호 어떻게 새어나간 거지? 당장 알아내 쥐새끼가 있어. 이 저택 안에 혹은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최 실장의 안색도 창백해졌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는 민혁의 서재에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직감했다. 회장님, 어젯밤 서재 환기 시스템에서 이상한 화학 잔여물을 발견했습니다. 최 실장이 긴급하게 보고했다. 시스템 과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기를 피워올린 겁니다. 민혁의 눈이 분노로 붉게 충혈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맞은편에 앉은 서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시선은 마치 독사의 이빨처럼 그녀를 꿰뚫을 듯했다. 진. 그가 이빨 사이로 그녀의 이름을 내뱉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서진은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 그렇게 보세요.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무슨 일이냐고. 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날 밤 내 서재에서 뭘 봤지 않니? 뭘 훔쳐간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난 그냥 연기 때문에. 닥쳐. 민혁이 소리쳤다. 환기구에서 나온 화학약품.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겼어. 당신이 린넨실에서 쓰는 실크드레스 전용 얼룩 제거제 성분과 일치하더군. 최 실장이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세제 목록까지 뒤진 것이다. 서진은 순간 아찔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이 순간을 대비했다. 그녀는 오히려 민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래서요. 내가 내 드레스 세제로 당신 서재에 불이라도 질렀다는 거예요. 그날 만찬이었어요. 린넨실의 여분에 냅킨을 가지러 갔다가 서재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가봤을 뿐이에요. 그게 그렇게 큰 죄가 되나요? 거짓말은 당신이 하고 있죠. 서진이 처음으로 그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날 의심하고 싶으면 증거를 가져와요. 그깟 세제 성분 따위 말고 당신 지금 이 기사 때문에 이성을 잃은 거 아니에요. 그녀는 그가 던진 태블릿 PC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기사 내용을 확인하고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겨우 이런 것 때문에 날 살인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붙인 거예요. 당신 정말 떳떳하다면 왜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거죠? 그것은 완벽한 심리적 반격이었다. 그녀는 그의 죄책감과 불안감을 역으로 공격했다. 민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 자신을 범죄자 취급하며 불안해한다는 지적, 그것은 그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었다. 그는 그녀가 서재의 비밀번호를 풀고 핵심 증거를 빼내갔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를 멍청한 아내라고 얕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받거나 들었다고만 의심할 뿐, 그녀가 행동했다고는 차마 믿지 못했다. 입 조심해. 한서진. 민혁은 겨우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다. 당신이 뭘 봤든 뭘 들었든 입 밖에 내는 순간 당신 아버지는 끝이야. 협박은 그쯤에 둬요. 지겨우니까. 서진은 차갑게 돌아섰다. 그녀는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민혁의 의심은 이제 확신이 되었다. 그는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저 여자방 앞에 경호원 배치해. 한 발자국도 내 허락 없이는 못 나가게 해. 그리고 신림동의 그 쥐새끼 당장 잡아들여. 민혁은 즉각 박준서가 이 일의 배후에 있음을 직감했다. 김도연 기자의 선배, 진성의 원한을 품은 유일한 인물, 최 실장의 정보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기사를 터뜨린 인터넷 매체를 압박했고 그들의 서버를 불법적으로 해킹했다. 박준서의 은신처가 노출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는 자신의 낡은 사무실에서 노트북을 통해 진성의 움직임을 감지했다.
해킹 시도가 빗발쳤다. 젠장, 벌써 움직였나? 그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그는 USB 원본과 가장 중요한 자료만 백업한 외장하드를 챙겼다. 그리고 나머지 서류와 노트북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수년간 모아온 진성 관련 자료들, 그리고 김도현 기자가 남긴 취재 수첩을 바라보았다. 그는 라이터를 켰다. 미안하다, 도현아. 조금만 기다려. 불길이 순식간에 사무실을 집어삼켰다. 모든 흔적을 지워야 했다. 박준서가 검은 연기를 뒤로하고 건물을 빠져나온 지 정확히 10분 뒤, 최 실장이 이끄는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을 맞이한 것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버린 사무실과 출동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뿐이었다. 최 실장은 불타버린 사무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쥐새끼를 놓친 것이다. 그는 민혁에게 보고했다. 놓쳤습니다. 한 발 빨랐습니다. 하지만 놈이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서진은 저택에 완벽하게 감금되었고 박준서는 모든 것을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강민혁의 포위망은 좁혀오고 있었다. 한서진의 방은 더 이상 그녀의 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감옥이었다. 방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 2명이 24시간 내내 마치 돌처럼 굳어서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 외부와 연결될 수 있는 모든 전자기기는 압수되었다. 그녀의 식사는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모든 식기류는 날카롭지 않은 플라스틱으로 대체되었다. 창문은 밖에서 특수 잠금 장치로 봉쇄되었다. 강민혁은 그녀가 치과에서 그랬던 것처럼 2층 창문으로 다시 탈출을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차단해버렸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 안에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박준서에게 USB가 무사히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방법도,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할 방법도 없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녀가 감금된 지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방 안에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서진은 잠에서 깨어났다. 인터폰에서는 아무 말도 들려오지 않았다. 잠시 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녀의 방문 잠금 장치가 해제되었다. 문이 열리고 복도에 희미한 불빛을 등진 채 강민혁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와인잔 대신 얇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지만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은 방 안에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잠은 좀 잤나? 그가 방 안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뱀의 독처럼 치명적인 위협이 숨어 있었다.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로브 자락을 여몄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의 옷을 꿰뚫는 듯했다. 무슨 일이죠? 이 시간에 민혁은 대답 대신 들고 온 서류철을 그녀의 침대 위로 던졌다. 사진 몇 장과 보고서가 침대 시트 위로 흩어졌다. 그것은 저택 정원에서 찍힌 CCTV 캡처 사진이었다. 흰색 밴, 그리고 그 밴에서 난초 화분을 받아가는 헬멧 쓴 남자의 모습, 그리고 다음 장은 그 남자의 신상 명세서였다. 박준서, 한때 그를 위협했던 미친개 검사, 최 실장의 팀이 꽃배달 업체를 추적하고 주변의 모든 CCTV를 분석해 결국 박준서의 동선을 파악해낸 것이다. 서진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 것이 왔. 그는 모든 것을 알아냈다. 난초라. 꽤나 고상한 취미였군. 민혁이 그녀의 옆에 걸터 앉았다. 그가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서진의 피부에 와닿았다. 내가 궁금한 건 말이야. 그 화분흙 속에 뭘 숨겨서 그 늙은 쥐새끼에게 보냈느냐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얕잡아보는 남편의 눈이 아니었다. 적의 심장을 겨누는 포식자의 눈이었다. 서진은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가 여기서 부인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공포에 질려 떨던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다. 대신 모든 것을 각오한 자의 차가운 평온함이 그녀의 얼굴에 자리 잡았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민혁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표정이 사라졌다.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서진이 그저 무언가를 봤다고만 생각했지. 자신의 서재 터미널을 뚫고 핵심 증거를 통째로 훔쳐냈으리라고는 차마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오만함이 뒤통수를 맞은 순간이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웃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낮은 실소였지만 이내 방안이 울릴 정도로 광기 어린 웃음소리로 변했다. 하하하. 한서진. 내가 널 너무 얕봤군.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의 웃음이 뚝 그쳤다. 그가 순식간에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 힘에 그녀의 턱이 부서질 듯했다. 그래서 그걸로 뭘 어쩔 건데. 그걸 터뜨리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 아비와 함께 날 죽일 건가요? 서진이 고통 속에서도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민혁은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에는 사리가 이글거렸다. 그는 당장이라도 그녀의 목을 부러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아니, 죽일 수 없었다. 죽여 안 돼. 넌 아직 쓸모가 많아. 그가 그녀의 턱을 놓아주었다. 넌 이제부터 내 완벽한 보험이야. 서진아, 박준서. 그 쥐새끼가 네가 준 선물을 함부로 풀지 못하게 막아줄 유일한 담보물. 그는 그녀가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를 이 방에 그대로 두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심리적으로 완전히 파괴하고 싶었다. 일어나. 그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그는 그녀를 2층 침실에서 끌어내려 1층을 지나 저택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곳으로 향했다. 그곳은 와인셀러 뒤편에 숨겨진 외부와 완벽히 차단된 패닉룸이었다. 방음 처리가 된 두꺼운 강철문, 창문 하나 없는 사방이 막힌 콘크리트 벽. 그곳은 유사시 민혁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요새였지만 지금은 서진을 가두기 위한 완벽한 감옥이 되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진실의 대가가 바로 이거야. 민혁이 그녀를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었다. 여기서 얌전히 기다려. 네가 사랑하는 그 정의로운 검사 나부랭이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보면서. 그가 방구석에 있던 작은 TV에 전원을 켰다. 둔탁한 강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서진은 완벽한 어둠과 고립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리고 민혁은 박준서를 향한 치명적인 반격을 시작했다. 그는 단순히 박준서를 추적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는 박준서를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가 가진 증거의 신빙성 자체를 파괴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최 실장을 불렀다. 김도연 기자를 죽인 범인을 박준서로 만들어. 최 실장의 눈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는 곧바로 그 뜻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박준서가 김도연 기자와 과거에 긴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힘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박준서가 불태운 사무실의 잿더미 속에서 그들이 미리 심어둔 증거를 찾아냈다. 김도연 기자의 혈흔이, 묻은 유리 온실에서 채취한 칼, 그리고 박준서가 JX 바이오 건으로 김도현을 협박했다는 내용에 조작된 음성 파일이 만들어졌다. 검찰과 경찰 내부의 진성 라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이 통제하는 언론사들은 이 특종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충격. 단독 김도현 기자, 살해용의자, 전직 부패검사 박준서 지목, 박준서, JX 바이오 관련 금품 요구 정황 포착. 갈등 끝에 살해 추정. TV 화면 속에서 서진은 그 끔찍한 뉴스 속보를 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강민혁이, 살인자인 그가 피해자인 박준서에게 살인 누명을 씌우고 있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했던 최악의 시나리오보다 더 끔찍했다. 그녀는 괴물을 잡기 위해 칼을 뽑아들었지만 그 칼은 동료의 심장을 꿰뚫어버렸다. 그녀의 행동은 정의를 구현하기는커녕 또 다른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어낸 꼴이 되었다. 안 돼. 안 돼. 그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절규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무력했다. 그녀는 감옥에 갇혔고 그녀의 유일한 동맹은 전국에 수배된 살인 용의자가 되었다.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의 한 허름한 모텔방. 박준서는
수배 전단에 찍힌 자신의 얼굴을 TV 화면 속에서 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강민혁. 이 악마 같은 자식.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그는 이것을 당장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할 수 없었다. 그가 이 파일을 공개하는 순간 강민혁은 보험인 한서진의 목숨을 망설임 없이 거두어들일 것이다. 그는 한서진을 믿지 않았지만 그녀가 목숨을 걸고 이 증거를 전달했다는 사실은 알았다. 그는 그녀를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박준서는 경찰과 검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한서진은 빛 한 줄기 없는 감옥에 갇혔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들의 동맹은 진실의 무거운 대가 앞에 산산조각 난 듯 보였다. 강민혁의 승리처럼 보였다. 창문 하나 없는 콘크리트 상자. 한서진이 갇힌 패닉룸은 완벽한 무덤이었다. 시간의 흐름은 오직 벽에 걸린 작은 디지털 시계와 정해진 시간에 문틈으로 들어오는 식사 쟁반으로만 가늠할 수 있었다. 공기는 차갑고 탁했으며 유일한 소리는 구석에 놓인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뿐이었다. 강민혁이 조작한 세상의 소리. 화면은 온종일 박준서의 얼굴을 흉악한 살인 용의자로 낙인 찍어 내보냈다. 서진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 화면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심장은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가 휘두른 칼이 괴물을 향하지 못하고 유일한 동맹의 등을 꿰뚫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강민혁의 승리를 인정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그날 밤 2주 전에 그 끔찍한 기억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다. 그녀는 기억을 되감았다. 유리 온실, 피투성이가 된 김도연 기자, 쇠망치를 들고 다가오는 강민혁, 김도연의 마지막 눈빛. 그는 민혁을 노려보는 것 같았지만 그 순간 서진은 무언가 다른 것을 보았음을 깨달았다. 김도연의 시선은 민혁의 어깨 너머 혹은 그 발치를 향해 있었다. 그는 맞아서 쓰러지는 순간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손을 뻗었다. 그의 손이 흙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가 무릎 꿇고 있던 곳 바로 앞. 거대하고 희귀한 흰색 팔레놉시스 호접난 화분이었다. 그의 손은 그저 흙을 움켜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흙 속에 깊숙이 밀어넣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지금 이 절박한 어둠 속에서 그 기억은 섬광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열쇠. 작고 반짝이는 금속성의 물건. 아마도 사물함 열쇠 같은 것이었으리라. 김도현은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마지막 증거에 열쇠를 그곳에 숨긴 것이다. 그렇다면 박준서에게 전달한 USB는 그것은 강민혁의 서버에 있던 내부 자료였다. 그렇다면 김도현 기자가 숨긴 열쇠는 그가 10년간 쫓아온 외부 취재 자료, 즉 원본 증거가 담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일 터였다. 두 개의 증거가 합쳐져야만 강민혁을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었다. 서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완수해야 할 처절한 임무가 그녀의 앞에 놓였다. 문제는 어떻게 이 콘크리트 감옥에서 쫓기는 박준서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였다. 그녀에게는 아군이 없었다. 그렇다면 적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강민혁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그의 편집증적인 의심을 역으로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우선 이 방을 나가야 했다. 그녀는 식사 쟁반을 나르는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를 계산했다. 그리고 다음 식사가 들어오는 순간 그녀는 숟가락으로 자신의 팔뚝 안쪽을 강하게 긁어 상처를 냈다. 그리고는 TV의 전원 코드를 뽑아 절연체를 벗겨낸 뒤 물컵에 물을 이용해 의도적으로 합선을 일으켰다. 스파크가 튀고 방 안의 조명과 TV가 동시에 꺼지며 완벽한 어둠이 찾아왔다. 동시에 희미하게 무언가 타는 냄새가 퍼져나갔다. 경보음은 울리지 않았지만 타는 냄새와 정전은 문 밖의 경호원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사모님 무슨 일입니까?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경호원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서는 순간 그들이 본 것은 어둠 속에서 팔목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서진이었다. 젠장 사모님이 자해를. 경호원들은 당황했다. 강민혁은 그녀를 살려두라고 명령했다.
그녀가 죽는 것은 그의 보험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했다. 저택이 발칵 뒤집혔다. 패닝룸의 문이 열리고 서진은 쇼크 상태로 방 밖으로 옮겨졌다. 강민혁이 급하게 달려왔다. 그는 피를 흘리며 미동도 없는 서진을 보고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당장 주치에 불러 그 여자가 죽으면 너희도 다 죽어. 민혁의 아버지를 관리했던, 그리고 그의 사망 진단서를 발급했던 바로 그 가족 주치의가 한밤중에 저택으로 불려왔다. 그는 강민혁의 가장 중요한 공범 중 하나였다. 서진은 2층의 원래 침실로 옮겨졌다. 주치의가 그녀의 팔을 치료하고 진정제를 주사하려 할 때 서진이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선망 증세를 연기했다. 그녀의 눈은 초점이 없었고 헛소리를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주치의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돼. 피냄새가. 그녀는 강민혁과 경호원들이 모두 듣고 있음을 알았다. 그 사람, 김도현. 아직 거기 있어요. 온실에. 민혁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는 그녀가 충격으로 정신이 나갔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서진은 연기를 이어갔다. 하얀 꽃. 그 난초. 뿌리 속에 그 사람이 열쇠를 숨겼어요. 차가운 열쇠. JX. 아버지. 그녀는 결정적인 단어들을 무의미한 순서로 중얼거리다가 이내 진정제 기운에 다시 잠든 척했다. 주치의가 물러나고 민혁은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다. 난초, 뿌리, 열쇠. 그녀의 헛소리일까? 아니면 그녀가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일까? 이 방에서 서재에서 USB를 훔쳐간 그녀다. 그냥 헛소리로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편집증이 이성을 집어삼켰다. 그는 즉시 최 실장을 불렀다. 당장 유리온실로 가. 그 여자가 말한 흰색 난초 화분. 전부 다 뒤져. 흙 속에 뭐가 있는지 샅샅이 찾아내. 그는 몰랐다. 쫓기는 신세인 박준서가 유일하게 감시하고 있던 대상이 바로 최 실장의 움직임이었다는 것을. 박준서는 강민혁의 손발인 최 실장을 잡아야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판단. 목숨을 걸고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있었다. 새벽 3시 박준서는 한남동 저택에서 멀리 떨어진 야산의 어둠 속에서 망원 렌즈로 저택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최 실장의 팀이 한밤중의 살인 현장인 유리온실로 다시 들어가는 것을 포착했다. 왜? 이제 와서 박준서는 직감했다. 그들이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이미 깨끗하게 청소된 현장이었다. 그들은 흙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최 실장의 부하 하나가 흰색 난초 화분 속에서 작은 비닐봉지에 싼 무언가를 찾아냈다. 그것은 열쇠였다. 박준서는 망원 렌즈를 통해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열쇠. 그는 한서진이 감옥 안에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그에게 다음 단서를 주고 있었다. 하지만 열쇠는 이제 최 실장의 손에 들어갔다. 박준서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았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열쇠가 어디에 맞는지만 알아내면 되었다. 민혁은 최 실장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았다. 낡은 사물함 열쇠였다. 그는 이 열쇠가 서진이 훔쳐간 USB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서진이 정신을 차렸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녀를 다시 신문하기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녀의 침실로 향했다. 그는 서진이 자살 소동을 벌인 것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재산을 챙기기 위한 쇼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제 연극은 끝났어. 민혁이 변호사를 옆에 세우고 차갑게 말했다. 이혼 좋아. 하지만 넌 빈손으로 쫓겨날 거야. 그 전에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놔야겠어. 서진은 침대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패배한 듯 보였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떨까? 민혁은 변호사에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것은
서진의 모든 자산 목록이었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해. 그럼 목숨은 붙여주지. 서진은 천천히 서류를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눈은 공허해 보였다. 그녀는 펜을 들었다. 그리고 목록의 마지막 부분, 기타 자산 항목에 무언가를 덧붙여 적기 시작했다. 민혁은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고 생각하고 날카롭게 지켜보았다. 서진은 마치 잊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낸 듯 중얼거렸다. 아, KEB 하나은행 강남 지점에 내 개인 대여 금고가 하나 있었지. 박스 번호가 1308이었나? 그녀는 KEB 하나은행 대여 금고 1308이라고 적고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서류에 서명했다. 민혁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자신의 손에 들린 열쇠와 그것이 연결된다는 것을 직감했다. 2308바? 그는 변호사를 내보내자마자 최 실장에게 명령했다. 당장 KB 하나은행 강남 지점으로 가 1308번 대여 금고 무슨 수를 써서든 열어. 그 안에 원본이 있을 거다. 서진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그녀는 민혁이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그녀는 적의 손을 빌려 적의 심장을 겨누는 마지막 열쇠의 행방을 알려주었다. 다음 날 아침 최 실장의 검은색 세단이 KB 하나은행 강남지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 그들의 차 뒤를 쓰레기 수거차로 위장한 낡은 트럭 한 대가 조용히 뒤따르고 있었다는 것을. 박준서는 밤새 잠복한 끝에 최 실장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는 트럭 운전석에 앉아 은행 입구를 노려보았다. 마지막 승부처였다. 저곳에 김도연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강철의 증거가 잠들어 있었다. KB 하나은행 강남지점 지하 주차장.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자 최 실장과 그의 부하 2명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하지 않고 은행 부지점장이 대기하고 있던 지하 VIP 전용 통로로 향했다. 강민혁의 전화 한 통에 은행은 이미 모든 문을 열어젖힐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그들의 등 뒤로 주차장 구석에 주차되어 있던 낡은 쓰레기 수거 트럭의 운전석 문이 조용히 열렸다. 박준서가 내렸다. 그의 눈은 수년간의 절망과 알코올로 흐려져 있던 눈이 아니었다. 미친 개라 불리던 시절에 먹잇감을 노리는 날카로운 검사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쓰레기 수거부의 작업복 점퍼 안에 감춰둔 묵직한 공구 가방을 고쳐맸다. 그 안에는 법전 대신 절단기와 소형교란 장치가 들어있었다. 그는 최 실장 일행이 통로로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주차장의 비상계단을 향해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최 실장 일행은 부지점장의 안내를 받으며 대여 금고실로 향했다. 삼중으로 잠긴 두꺼운 강철문이 열리고 서늘한 공기와 함께 수천 개의 금고 박스가 위압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1308번입니다. 부지점장이 손을 떨며 속삭였. 최 실장은 부하들에게 밖을 지키게 하고 부지점장과 단둘이 금고실로 들어섰. 그는 강민혁에게서 받은 열쇠 유리 온실에서 발견한 은행 측 마스터키를 동시에 꽂아 넣었다. 둔탁한 금소금과 함께 1308번 금고에 문이 열렸. 그 안에는 묵직한 서류함 하나가 들어있었다. 최 실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가 서류함을 꺼내드는 순간이었다. 우우응. 은행 전체를 뒤흔드는 날카로운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동시에 천장에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며 차가운 물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붉은 비상등이 복도를 성광처럼 비췄고 혼란에 빠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젠장 뭐야? 최 실장이 소리쳤다. 부지점장은 이미 패닉에 빠져 출구로 뛰쳐나가고 있었다. 박준서가 행동을 개시한 것이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1층 로비로 잠입, 미리 파악해둔 화재 경보기를 작동시키고 동시에 소방 시스템에 연결된 급수관 밸브를 공구로 파손시켜버렸다. 은행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대여 금고실의 두꺼운 강철문은 비상사태가 발생하자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쿵쿵 둔탁한 소리를 내며 문이 닫히기 직전 최 실장은
서류함을 들고 간신히 복도로 빠져나왔다. 그의 부하 2명이 그를 호위하며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꼼짝마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비상계단. 아래층에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박준서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소방 호스를 손에 쥐고 있었다. 박준서. 최 실장이 이를 걸었다. 네가 감히. 김도현 기자가 남긴 선물. 곱게 넘기는 게 좋을 거다. 박준서가 소방 호스의 밸브를 열었다. 강력한 수압의 물줄기가 좁은 계단에서 최 실장 일행을 향해 발사되었다. 쏴최 실장이 명령했다. 부하들이 품 안에서 총을 꺼내려 했지만 물줄기의 위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렸다. 박준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그것은 처절한 사투였다. 한 명은 진성의 더러운 그림자였고 한 명은 복수심에 불타는 전직 검사였다. 훈련받은 정예 요원들이었지만 좁은 계단과 쏟아지는 물속에서 박준서의 기세는 그들을 압도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박함으로 싸웠다. 육중한 공구 가방이 부하의 머리를 강타했다. 박준서는 최 실장에게 달려들어 서류함을 빼앗으려 했다. 2 남자는 물속에서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탕탕 최 실장의 부하가 쏜 총알이 빗나가 콘크리트 벽을 때렸다. 그 순간 박준서는 최 실장의 손목을 꺾어 서류함을 빼앗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최 실장이 신음하며 쓰러졌다. 같은 시각 한남동 저택. 강민혁은 서재에서 콘약을 마시며 최 실장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예감했다. 그가 한서진의 방에 설치된 CCTV 화면을 무심코 바라보았을 때였다. 화면 속의 서진은 더 이상 침대에 누워있지 않았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주치의의 가방에서 훔친 주사기로 경호원의 목덜미를 찔렀다. 경호원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서진은 그의 허리에서 카드키를 빼앗아 들었다. 강민혁은 잔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가 속았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그녀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잔을 벽에 집어던지고 서재를 뛰쳐나왔다. 서진은 2층 복도를 유령처럼 빠져나와 1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적지는 민혁의 서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가 숨겨둔 비상탈출 통로를 알고 있었다. 그곳은 거실의 거대한 벽난로 뒤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가 벽난로의 비밀 스위치를 누르려는 순간 2층에서 민혁의 광기어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서 서진은 돌아보았다. 민혁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사냥용 엽총이 들려 있었다. 내년이 감히 날 속여.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다. 내가 말했지. 더러워진 건 버려야 한다고. 그가 총을 들어 서진을 켜놓았다. 바로 그때 은행 비상계단. 박준서는 빼앗은 서류함을 열었다. 그 안에는 USB 따위는 없었다. 그곳에는 김도현 기자가 목숨과 맞바꾼 강철의 증거가 들어있었다. 강민혁의 아버지를 살해한 데 사용된 약물에 남은 샘플이 담긴 작은 병, 강 회장의 진짜 사인이 약물 중독이라고 적힌, 조작되기 전에 원본 부검 소견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시한 강민혁의 육성이 담긴 녹음 테이프. 김도현 기자가 주치의를 설득해 받아낸 마지막 증거였다. 박준서는 그것을 품에 안고 비틀거리며 은행 밖으로 나왔다.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서 미리 연락해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 내 진성 라인이 아닌 자신이 유일하게 믿었던 대검찰청 특수수사본부의 옛 동료였다. 나 박준서다. 지금 당장 KB 하나은행 강남 지점으로 와라. 진성을 무너뜨릴 모든 게 여기 있다. 저택 안. 민혁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쾅쾅. 저택의 현관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입니다. 수십 명의 특수부 수사관들이 순식간에 저택 안으로 들이닥쳤다. 민혁은 엽총을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시선은 서진을 향했다. 모든 것은
끝났어요. 당신.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민혁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의 오만했던 제국. 그가 피로 쌓아올린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총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와 수갑을 채웠다. 강민혁은 모든 것을 잃은 텅 빈 눈으로 저택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가 현관을 나서는 순간 그는 보았다. 저택 정원 입구에 조금 전까지 그가 죽이려 했던 그의 아내 한서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찢어진 환자복 위에 로브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경멸도, 동정도 아닌 그저 차갑고 고요한 눈빛으로. 같은 시각 은행 앞에서는 최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살인 미수 및 증거 인멸 혐의로 체포되고 있었다. 박준서는 옛 동료에게 모든 증거를 넘기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길고 긴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진성의 거대한 탑은 가장 믿었던 내부의 배신자와 모든 것을 잃었던 외부의 복수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신성제국의 붕괴는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강민혁의 체포 소식은 단순한 재벌 총수의 비리 사건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만연했던 추악한 카르텔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언론은 연일 JX 바이오 사태에 진실과 강 회장의 사망에 얽힌 폐륜적 범죄를 대서특필했다. 강민혁이라는 이름은 하룻밤 사이에 탐욕과 오만의 상징에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무고한 기자를 짓밟은 악마의 동의어가 되었다. 그가 쌓아올린 화려한 탑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서진은 더 이상 한남동의 그 저택에 있지 않았다. 그녀는 검찰의 보호 아래 안전가옥에 머물렀다. 창밖으로 서울의 평범한 풍경이 보였지만 그녀에게는 지난 2년간 보았던 그 어떤 화려한 야경보다도 평화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비로소 자신을 되찾아. 박준서가 전달한 김도현 기자의 원본 증거와 서진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진성 내부 서버의 데이터는 완벽한 퍼즐 조각처럼 하나로 맞춰졌다. 강민혁의 범죄는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명백한 사실로 확정되었다. 박준서의 살인 누명은 즉각 벗겨졌다. 그는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떠올랐지만 모든 인터뷰를 거절했다. 그는 김도연 기자의 묘소를 찾아가 그 앞에 자신이 챙겨나왔던 물에 탄 취재 수첩을 내려놓았다. 그의 복수는 끝났지만 그 상처는 영원히 남을 터였다. 몇 달 뒤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 열렸다. 법정은 방청객과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강민혁은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에는 오만함이 남아 있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 실장과 주치의를 비롯한 공범들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의 말만 듣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자백하고 가명을 호소한 뒤였다. 오직 강민혁만이 무너진 제국의 왕처럼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다. 증인. 한서진 씨, 증인석으로 나오십시오. 서진이 법정 안으로 들어섰. 그녀는 화려한 실크 드레스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하고 있지 않았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때보다도 단단하고 선명해 보였다. 그녀는 증인석에 앉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강민혁을 마주 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민혁의 눈에는 여전한 사리와 경멸이 담겨 있었지만 서진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차가운 연민과 단호한 결의뿐이었다. 증인은 그날 밤 피고인 강민혁이 유리 온실에서 피해자 김도현을 살해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 네,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했. 그녀는 그날 밤의 일을 사랑 없는 결혼 생활의 시작부터 그날 밤의 끔찍한 살인, 그리고 그녀가 증거를 훔쳐나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막힘없이 진술했다. 그녀의 진술은 논리 청연했.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보이지 않았다. 민혁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작했다.
증인은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재산을 노려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서진은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제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제 목숨을 걸고 그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왔습니다. 그 순간 강민혁이 소리쳤다. 거짓말.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감히 내년 따위가 그는 서진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의 오만함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법정은 술렁였다. 서진은 그 추악한 발악을 그저 덤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 강민혁은 더 이상 두려운 남편이나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죄에 짓눌려 파멸한 한심한 범죄자일 뿐이었다. 최종 선고가 내려지던 날, 법정은 다시 한번 역사의 현장이 되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강민혁, 존속살해, 살인, 증거, 인멸, 주가 조작 및 자본시장법 위반. 그 죄질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무겁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대한민국 법의 이름으로 사형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강민혁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 실장과 주치의 역시 각각 무기징역과 20년형이라는